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송 말미에 김민 캐스터가 오늘의 댓글 하나를 선정해서 읽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오늘은 김성주 LS증권 글로벌 주식 영업팀장 그리고 김민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오셨죠? 주에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뵙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오셨기 때문에 고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산타는 오지 않았고. 그러고는 올 줄 알았는데. 네,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고. 사탄인가 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말 올리면서 보합을 만들더니 주말에 갑자기 꽝꽝 터지고 그렇죠. 지금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리고는 그동안 아마 나오시고 난 뒤부터 메모리가 급 랠리를 완전히 불을 뿜었던 것 같은 기억도 들고요. 네, 그러고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마이크로, 뭐 샌디스크 다들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다 난리가 났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현상들, 상황들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산타 랠리는 없었고 네. 연초 랠리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또 사건을 하나 터뜨려줬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AI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들이 이제 전 세계 나라를 바탕으로 다들 그냥 조금 올리고 싶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러셀 2000까지 이제 모든 대형사부터 중소형사까지 이제 지수 선물들 같은 경우도 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게 또 연초가 항상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매월 초에 그 잡위크라고 해서 고용 지표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딱 그 중요한 시기에 또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네요. 끝나고 나오죠. 끝나고 네. 이제 또 주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거는 지금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행보 또 오늘 소문으로는 한국 시간 자정에 네.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해놨던 관세에 대한 대법원에서 판정도 일어나고 참 오늘 주말을 앞두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4분기 어닝 시즌까지 이제 슬슬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거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랠리가 산타 랠리가 올 줄 알았지만 산타 랠리는 없었고 이제는 연초 한국으로 이제 구정 전까지 한번 말아 올리는 느낌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이 바라보시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주간 픽 이벤트라면 어떤 거를 좀 꼽으실 건가요? 월요일 시작하기 전에 베네수엘라 공격, 그 후로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가장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이 가장 그 월 한 5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이번 달을 반영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초부터 뭐 이슈가 정말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댓글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최근 국장과 미장 모두 상승세가 가파르다. 뭐 국장은 상승세가 가파르고 미장은 뭐 특정 종목들의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1112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안전자산으로 사부작 넘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여기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안전자산을 볼 게 뭐가 있을까요? 금이요? 그냥 전통적인 거는 이제 금하고 은이죠. 왜냐하면 아니면 달러. 지금 금도 은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원래 지금 같은 시기였으면 이제 베네수엘라 전쟁 일어나고 지정학적 문제가 있으면 금은 지금 취소 사야지가 원래 맞는 상황인데 현재 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금이 작년 한 9월 때부터 진짜 계속 올랐거든요.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안전자산으로서의 힘보다는 미국 지수, 뭐 AI나 반도체 지수랑 동급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안전자산이다라고 금을 말씀드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정통적인 안전자산은 금, 미달러 그리고 금이 비싸면 은이라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계시는 계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금, 은, 그리고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오늘의 민캐 천사의 오프닝 뉴스는 뭘까요? 하고 오프닝 뉴스를 네. 많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오늘은 일찍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잠시만요. 저희 PD님이 근데 9시 40분에 오프닝 뉴스를 하러 가셔가지고 그러네요. 40분 뒤에 제가 다시 출연하면 될까요? 일단 저희는 PD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프닝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좀 기술주에 돈이 몰렸던 게 소형주 단으로 많이 빠지면서 일종의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기술주는 힘이 좀 빠지고 대신 경기 확장 국면에서 강한 업종들이 치고 나오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러셀 2000 지수는 올해 첫 5거래일 동안 나스닥 100보다 약 4%가량 올랐고요. 또 연초 기준으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큰 격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만큼 좀 뭔가 탄탄한 기초 체력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져가면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26년도 상반기를 바라볼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혹은 뭐 기업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축 중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기는 진짜 어려운데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누구든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은 거예요. 미 경제가 좋아. 그러니까 금리를 안 할 거야. 그것 또한 나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또 금리 인하를 해.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야. 하겠지.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기는 지금은 우선순위 선택하기는 좀 그렇고 제 생각에는 네. 조금 연착륙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약간 경기 둔화가 가장 어울리는 지금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면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수들이나 주식들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네. 그렇지만 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위험하니 그렇게 심한 경기 둔화가 아닌 그냥 연착륙 정도의 경기 둔화가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사실 두 가지 정도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금요일에 오늘 나오는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1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셧다운 이후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를 보면 실업률은 4.5% 또 이렇게 또 고용에 대한 부분은 7만 3천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용은 좀 전월 대비해서 증가를 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전체적인 좀 괜찮은 결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셧다운 후에 그냥 정상적인 지표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아마 이번 지표에 신뢰를 많이 가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잡 위크 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많은 지표들이 발표됐어요. ADP 민간 고용도 뭐 4만 1,000건. 민간 부분의 채용 동력은 좀 약하다라고 네. 판단될 수 있고 뭐 어제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8천 건으로 별로 큰 충격은 없었고 네. 해고는 낮다라는 좀 시그널을 보여줬고 그 대신 계속 청구 건수는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심하게 높게 50만 나오죠. 이상이 아마 됐을 건데 그러니까 재취업이 빨리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실적이나 소비 둔화 등 우려도 있고 네. 구인 이직 보고서는 좀 하락했고 14개월 만에 이제 저점을 보였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은 no hire, no fire라고 해고도 안 하지만 네. 채용도 안 하고 있다. 약간 딱 그런 느낌이면서 저는 지금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도 전망치가 보다는 좋게 발표는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실업률 역시 네. 저는 지금 4.5, 4.6 실업률 정도는 4.5, 4.6 그냥 보합되는 수준으로 발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표를 해석할 때 좀 궁금한 게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럼 아주 맞는 말도 아닌 건가요? 네,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연말 연초에는 일단 계절 조정 노이즈가 네.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휴가도 많이 가고 연말 연초에 뭐 채용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1, 2주 단일의 수치로 단정하면 좀 위험해요, 솔직히. 그러면서 연말 연초는 이런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것보다는 이제 굵직하게 좀 발표되는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신규 청구는 해고의 속도는 아직 낮다. 계속 청구는 재취업의 속도가 낮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좀 불편한 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그리고 중간에 이제 원래 민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요걸 뺏어가지고 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메타가 원전 관련돼 가지고 세 개 회사와 계약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 원전 관련주들은 원래 뉴스만 나면 올라간다. 메타는 가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메타가 안 가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팀장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새 메타 왜 이렇게 못 갑니까? 메타 아픈 손가락의 느낌인데 악재가 너무 많은가요? 지친 거죠. 아니 메타 같은 거죠. 경우에는 이게 뭐 일단 뉴스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비용 처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빠지고 난 뒤 완전히 소외주가 돼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메타가 그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매수 매도도 많이 하고 특히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인기 있는 종목이었죠, 메타가.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었고 미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11월 달쯤에 한번 빠지면서 저때가 좀 상승 동력을 좀 많이 잃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다른 AI나 반도체 그런 쪽에 너무 영향을 많이 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투자자 심리는 그래 다 투자해. 근데 얼마 벌 건데 얼마 벌었어.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저런 원전의 뉴스가 나오더라도 지금 메타에는 크게 영향을 보지 못하는 게 그 투자 대비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제 얼만큼 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메타가 그거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쪽은 반짝반짝해요. 지금 올라가는 게 4%, 11% 막 이렇게 17% 이렇게 올라가는 엄청나게 이제 빠른 그런 실제로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1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준에서는 그래도 메타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수급이 영 꼬여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메타가 그래서 영업이익을 생각하면 영업이익은 잘 나왔거든요. 네. 순이익이 비용 처리 때문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떨어지고 있었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메타를 투자하고 물려 있는 분들 관점에서는 그냥 이게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 냅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항상 우리가 기회비용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 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저희 생각하실까요? 저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 정도 빠졌으면 나옵니다. 그 버티는 이제 게 버릴 아니고. 때가 된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때 네. 제가 마이너스 되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저 마음속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7, 8월 달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전에 이미 빠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메타에 대한 기업을 사랑하고 애정이 깊다. 이러지 않으면 저는 웬만하면 한번 연초고 연말도 지났고 연초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립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댓글에서 어떤 분이 메타 버리고 구글 매입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괜찮은 거죠? 요즘 구글은 뭐 저도 사고 걱정이 싶은 안 주식 중에 하나인데 핫하잖아요 지금. 네. 일단 시가총액 또 2위로 올랐고 애플을 넘어서서 이제 2위까지 올고 엔비디아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는 있어 보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 가장 핫한 주식이 알파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박힌 이야기가 있어요. 투자해. 근데 얼마 벌 건데? 이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인 즉슨 가시적인 실적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제가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쵸. 다음 주면 벌써 4분기 어닝 어닝 시즌이 시즌이 시작이 시작되죠. 됩니다. 뭐 새해 연초 랠리 그리고 지금 약간은 AI 버블론이 잠식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어쨌든 그 기저에는 실적이 깔려 있어야 되는 네, 거겠죠. 4분기 어닝 시즌 어떻게 보시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뭐 다들 실적 궁금해하시는 거는 AI 반도체일 거예요. AI 반도체들이 작년에 이제 어마무시하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 실제 영업이익률 개선의 증명이 필요할 시기였고 이제 점점 이번 연도는 2026년은 더더욱 이런 증명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또 이번 역시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S&P 500 지수들 기업들이 이제 4분기 이익 성장률이 한 8% 내외로 잡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주의를 깊게 이제 아마 한 달 가까이 이제 어닝 시즌이 계속 시작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시는 거나 아니면 애정이 있는 종목들의 이제 어닝 시즌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실지 축소를 하실지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 과연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은 김민 캐스터가 그거를 잘 감당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그걸 받아요? 네. 요. 잘 해준다고 아까 저희 단톡방에 자신 있다고 막 이렇게 이모티콘을 올려서 저도 어닝 한번 시즌을 기대해 책임지시는 볼게요. 거네요. 저는 분명히 그거를 이게 넘기는 건가요라는 멘트로 이거를 약간 이제 민캐를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죠. 어이. 민캐도 이제 할 때가 됐죠. 잘 해낼 프로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선배라고 이러네. 제가 잘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집값 부담을 잡겠다는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와 또 프레디맥의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직접 사들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망가뜨린 구매력을 되살리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조치로 모기지 금리와 월 상환액이 내려가고 또 집 사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금리가 최소 0.25%포인트 이상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QE를 이제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트럼프식의 정책이 좀 누르기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좀 너무 부작용이 클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이제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만의 이제 그 고유 캐릭터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택 모기지 금리 낮추려서 2천억 달러 채권을 매입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큰 주식 시장에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지만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거는 계속 노출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 일단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주에는 호재로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적으로는 그렇게 주택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이 내용이 아침에 나오자마자 MBS 시장의 채권 가격, 그러니까 금리가 훅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그런 파생 상품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 자체, 돈 풀기 자체를 이걸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앞서서는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쨌든 돈 풀기는 돈 풀기잖아요. 돈 풀기는 돈 푸는데 금리를 낮춰봤자 저는 얼마 낮추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밀려 올라갈 거다? 생각보다는 낮추겠죠. 몇 bp에서 얼마큼 낮추겠지만 그 규모가 큰 폭이 아닌 그냥 bp 단위 정도의 네. 그게 소폭 하락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 돈을 잘못 쓰는 거네요. 잘못 쓰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는 지금 한 원화 기준으로 한 300조 정도까지 30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니다. 근데 일단 저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돈 쓰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초저금리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 초저금리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다 갚지도 않았어. 집을 내놓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봤자 살 집이 많이 없어요.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의 시장 구조를 바꾸긴 어려울 바꾸긴 거고. 어렵다. 근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그 고정금리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내가 2%의 집에 대해 30년 만기로 MBS 모기지를 이제 빌린다라고 하면은 그 금리가 우리나라는 변하는데 거기는 끝날 때까지. 미국은 그게 끝날 때까지 혹은 다른 계약을 새로 이제 갱신할 때까지 뭔가 이렇게 금리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저금리 때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계속 이렇게 나가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 말 그대로 MBS 금리 자체가 낮은 상황이니까 이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거래가 많이 없다. 주택 시장이 그것 때문에 좀 얼어붙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입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이 내용을 좀 봤을 때 미국의 재정 우려랑도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런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또 뭔가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도 더해지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 좋은 시나리오로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서 제가 글을 봤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이 한 7대3 정도로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은 하고는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관세가 유지가 된다. 이게 정당하다.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은 재상승할 리스크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마진도 압박을 받을 거고 관세가 뭐 1, 2%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10단위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공급망도 이제 왜곡이 될 거고. 네. 일단 만약에 근데 관세 일부나 전부가 무효화가 됐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정체 불확실성이 좀 적어질 거고 그 대신 그리고 수입 물가 부담도 적어질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위헌으로 판결이 나도 트럼프 대통령 성격,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봤으면 네. 이거는 이 문구는 위헌이야. 근데 또 어딘 다른 문구를 또 다른 찾아서 걸 뭔가 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찾아서 만들어서 관세는 붙일 거예요. 너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기는 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예상은 다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관세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 우리 김성조 팀장님 다시 한번 모셔서 그때는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되나? 다음에 또 나오셔야죠. 안 나오시려고 하신 건 아니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나오는 걸 약속을 하고 네. 뭐 이렇게 뭐 미국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 사실 좀 걱정. 너무 먼저 하세요. 많은데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저 오늘 챙겨온 게 많기 때문에 네. 물어볼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히 미국 시장에 대한 걱정 저도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연준의 금리 인하도 그렇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그렇고 물론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이 그만큼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택 시장과 관련된 조치를 우리가 봤을 때 그만큼 미국 주택 시장이 지금 균열이 굉장히 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들린 거는 주택 시장도 힘든데 주택 시장보다 더 힘든 거는 이제 산업지구. 산업지구에 많은 빌딩, 고층 빌딩에 많이 비어 있대요, 지금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재택근무도 많이 했고 뭐 월가 같은 데야 이제 당연히 이제 다들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IT 업체들 또는 이제 집에서 굳이 집에서 일이 가능한 그런 직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산업 건물들의 이제 사무실의 공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전달을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은 옛날부터 얼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채권도 매입한다는 걸 언급하고 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연도 중간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뭐 돈을 더 쓰던지 다시 뭐 재정이 부족해서 뭐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말에도 또 재정 부채 문제 때문에 셧다운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인텔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슈를 가져온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를 만나고 나서 최근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가 꽤 잘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인텔은 설계부터 생산, 또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전부 미국에서 2나노보다 더 앞선 CPU를 처음으로 내놨다라는 얘기도 함께 꺼냈습니다. 또 이번 CES에서 공개된 제품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을 했고요. 미국 정부가 인텔에 투자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벌써 이 수백억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인텔의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텔에 대한 시각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입장은 2나노가 그렇게 쉽냐라고 말하는 입장이어서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이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지, 경쟁사들과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율이 좀 낮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입지다 보니 사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시각이 나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 나노 언급해서 일단 뭐 인텔한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텔이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받고 국가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인텔한테 한 지분 한 1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사실상 국영 기업에 주네요. 어떤 기업이 되든지 뒤에 정부, 국영이 뒤에 받쳐주고 있다고 하면 네. 그거는 뭐 저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의미한 지점은 이제 뭐 의지라기보다는 이제 정책, 보조금, 뭐 조달, 규제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저는 인텔에 대한 거는 저는 최근에 나온 뉴스들은 인텔만 보면 인텔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슈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TSMC를 능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의문점이 남는 거겠죠. 지금 TSMC죠. 인텔이 TSMC를 능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뭐 선단 공정이나 수율 모든 면에서 우위는 이제 대체로 다 TSMC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뭐 TSMC를 뒤에 미국이 받쳐주고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넘어서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영원의 몇 인자로 남는 수준에 그친다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마 그 정도까지. 왜냐면 어차피 지금 뭐 AMD가 엔비디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하셔도 돼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약간 뭐 이런 그렇죠, 개념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조금 단기간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최근에 인텔의 뭐 코로나 이전 주가까지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현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세간의 기술 평가, 기술 수준 평가에 대해서 놓고 보면은 요 밑에서 움직일 때 요때가 이제 $20대였거든요. 인텔 진짜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고는 요 $20 수준에서 트럼프의 투자가 발표되면서 지금 40불까지 올랐어요. 40불이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 기준에서의 약간 이 바닥권 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위로 정말로 이게 기술적으로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뭔가 수율, 양산, 판매, 실적 이런 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텔 일단은 뭐 만들긴 했다는데 저거 뭐 양산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조금 뭐 눈앞에 나온 게 없어요. 네. 뭐 나올 게 했다고는 없으니까. 하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도 2나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여는 만들고 줬습니다. 있고. 그냥 그게 지금 양산이 안 될 뿐이지. 그냥 그런 관점 보면은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지금 재무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게 인텔 TSMC 넘을 수 없지 않을까요? 라는 관점이 뭐 모든 기술 관련된 분석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인텔은 이제 약간 팔 때 아닐까요? 일단 미국 정책 수요 플러스 이제 리소링 이제 자립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인텔은 40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기술적이던 뭐던 이제 뭐 원인 시즌도 오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가이던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업사이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게 모든 게 실패가 크다.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 대신 뭐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썼으면 벌어야지.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저 20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 뭐 30불? 또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정도는 반납할 수도 있다. 반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텔의 현재 우리가 차트만 놓고 보니까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이 210빌리언이기 때문에 하나로 따지면 여전히 300조가 넘는 인텔의 이제 기업 가치고요. 인텔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TSMC가 1000빌리언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TSMC보다 인텔이 더 대단했던 때가 있다 보니까 요게 여전히 지금의 현 기술 수준 혹은 시장의 이런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그쵸 말씀을 좀 보수적으로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네. 참고를 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댓글 하나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김성조 팀장님 댓글에서 게스트님이 약간 시니컬한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진짜요?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시니컬하기보다는 약간 샤이하신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샤이한 듯하면서 나름 들어보면 할 말은 또 조목조목 다 하세요. 명쾌하세요. 명쾌하세요. 이왕 나온 거 할 말은 다 하고 가야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 게 팀장님이랑 카메라 끄고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지금 왜냐면 이게 샤이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말을 하려고 하시다가 이게 방송에 적합한 말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옆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저도 제 개인 소속이 아니라 회사 소속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카메라가 없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아니 우리 생각. 한우 선생님께서 게스트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출연료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쥐어짜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끝까지 한번 쥐어짜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저는 논란의 그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테마. 이제 제가 OX 선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좋아요. 질문입니다. 양자가 앞으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신 후에 OX 선호를 해주시면 근데 됩니다. 그거는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기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5년. 5년. 5년? 네. 5년 저는 정했어요. 자, 하나, 둘, 셋. X. 갈렸네요. 저희는 X.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홀로서기 하신 태영 MC님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된 종목들의 현재 뭐 현금 흐름 기준이나 밸류에이션이 테마로 볼 수 있겠으나 네. 1년, 2년이다라고 했으면 전 X였을 거예요. 5년이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미 오히려 시장에서 분석으로 나오는 바로는 네. IBM이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아마존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자체적인 그러한 뭐 랩을 만들어서 네. 칩을 설계하고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보다 강한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양자 관련된 연구소를 공식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5년이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5년이면 꽤 긴 시간이에요. 네. 5년 전에 그 5년 전에 미성년자였어요. 20살 아니었나? 20살 막 20살. 네. 이렇게 나이 공개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왜 X시죠? 아직은 갈 게 많을 것 같아요. 아직은 5년 시간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인데 저는 양자 좀 AI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워낙 많이 뜨긴 했지만 아직도 AI에 대해서 버블론도 있고 의구심도 있고 네. 저도 AI를 많이 쓰지만 의구심도 있고 근데 양자는 저는 솔직히 저한테 어려운 분야고 잘 모르기도 네, 하고 어렵죠. 어렵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AI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면서 지금 아직 초기 산업이어서 지금 뭐 아이온큐만 보면 저는 만약에 양자의 전체적인 걸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근데 아이온큐만 보면 어. 아이온큐는 괜찮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브리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포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또 브리핑하고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의회에서 양자 기술을 다시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토트영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마리아 켄트웰 상원의원이 2023년에 끝났던 국가양자 이니셔티브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다시 내기로 한 건데요. 양자 컴퓨터 또 양자 통신 같은 핵심 기술에 정부 지원을 다시금 크게 붙이겠다는 심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 법안인데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중국 혹은 양자 기술 경쟁에서 좀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양자의 현실화 그리고 그 기간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상원 의원들이 이런 말을 뱉습니다.
양자 연구가 분산된 실험 단계에서 국가 차원의 혁신과 또 상업화에 대한 엔진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답은 좀 실현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다면 양자가 언제 실현된다라는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AI 다음이 양자의 시대가 올 수 있을지로 좀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AI 다음으로 양자다. 뭐, 딴 게 저는 지금 보면 AI 그 다음으로 뜰 거는 뭐 요즘에 우주 산업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네. 저는 우주 산업 양자가 이제 양대 산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당분간은 전 너무 길게 보기는 싫어가지고 당분간은 아이온큐 더하기 이제 양자에 필요한 이제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이제 뭐 구글 이런 데들이 연장선에 있어서 조금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일단 양자가 이제 미 상원이 이제 다시 법안도 발의하고 하면서 양자 섹터에 가장 큰 고객이 이제 국가로서 가장 큰 뭐 백을 얻었다. 거기서는 이제 또 양자 섹터의 좀 긍정적인 면을 또 뭐 좀 추가해 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양자보다는 사실 우주항공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주항공도 얘기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은 일단 스페이스. 저는 결국은 그건데 그게 이제 언제 이제 IPO가 될지 저는 그러면서 이제 좀 최근에 보고 있는 게 그런 쪽 우주 산업과 관련된 이제 저는 ETF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걸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ETF를 보면 이제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라 IT나 이제 소비재 이런 게 좀 많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분간은 AI 다음으로는 이제 스페이스 A 같은 이제 좀 우주 산업 쪽이 먼저 한번 치고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잠시 이 방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브리핑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방산업체들에 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했죠. 이 배당금 지급과 또 자사주 매입을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주주 챙기기보다는 공장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해라라는 신호로 확인이 됐습니다.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유지와 보수 면에서도 부족하다면서 방산 기업들은 배당과 또 경영진 보상에 쓰고 있는 돈을 전부 설비 투자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발언 이후 또 이틀 전에는 뭐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뭐 미국의 주요 방산주들이 뭐 오르는 그런 효과도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뭔가 이런 방산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통 방산주 그리고 신흥 방산주 이렇게 좀 구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런 전통 방산주에 있어서 납품 지연이라든지 뭔가 유지 보수가 필요한 측면에 강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나눠서 수혜를 보는 종목도 달라지는 걸까요? 달라지는데 어차피 결국은 일단 방산이란 거는 가장 크게 그냥 국가의 어떻게 뭐 군대에 어떻게 뭐 팔렌티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뒤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기 생산 점점점 나가기 때문에 저는 전통적이건 신생이든 그냥 방산은 방산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지금 가성비 높은 군대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방 예상을 이제 확대는 했지만 민간 기업의 CEO 보수를 500만 달러로 제한하고 뭐 배당 자사주를 제한하고 이게 저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못하는 거. 그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시도한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여러 가지 그냥 육성도 하면서 일단 생산 능력도 키우고 모든 거에 그냥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한 것처럼 또 다른 나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방산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방산을 키우는 거는 뭐 자기 나라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육성이 되든 뭐가 되든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흥이냐 전통적이거냐 이거는 저는 구분할 필요는 특히 없다고 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의도가 그래서 방산 육성인가요? 방산 통제인가요? 전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뭐 예산을 확보하면서 뭐 거기서 뭐 많이 만들고 수요를 그러면서 보장하면서 통제도 하고 통제도 이렇게? 하고 통제를 하면 이제 뭐 그거에 대한 가격을 뭐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네. 정치적으로 뭐 규제를 둔다거나 이러면서 저는 육성 통제 두 개가 다 의도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 3개월 전이에요. 딱 정확하게 3개월 전에 그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만 금지한다라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고 난 이후에 방산의 CEO들이 동시에 이제 백악관으로 소환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또 방산 CEO들 불러들여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딱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튀어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은 로키드 마틴이 이틀 뒤에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배당을 주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하고요. 배당 줄래요? 네, 그냥 배당을 그냥 엄청 하겠습니다. 배당을 2배인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야,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미국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말이니까 분명히 눈치는 보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의사결정과 그러한 뭔가에 입찰에 있어가지고 행정부 권한이 크다 보니까 눈치는 보이니까 뭔가에 이제 오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방산 기업들에 대한 협상이 있어가지고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뭐 자원이 뭐 확대가 되고 지원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뭐 회사의 이익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전 이익이 늘어났는데 이익은 늘었어. 근데 주가는 안 오르네? 안 움직이네? 변동성이 더 커졌네?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양자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투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허이. 세 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었고요. 어허이. 두 가지가 원래 있었는데 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송을 진행해 주세요. 양자 컴퓨팅 5년 안에 나올 것이다. 네. 맞다가 31%, 아니다가 16%고요. 네.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테고리가 양자가 나와도 어차피 테이버는 솔로다. 24%로 1등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거의 100표 가까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어양태. 어차피 어양태. 양자가 나와도 테이버는 결혼을 못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악하게 웃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민캐스터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과 함께 전반적인 미국의 뭔가 기업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이 최근 사무실 직원들에게 꽤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내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아주 가볍게 처음 든 생각이 MBTI가 P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가벼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앞으로 연봉과 보상에 반영되는 인사평가 중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앤디 제시 CEO 취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과 중심의 문화, 그리고 이 흐름으로 함께 해석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이 조직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개인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다시금 줄 세우기에 들어갔다라는 측면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아마존의 그런 개편에 대한 내용을 좀 주목을 해보기보다는 미국 전체 기업으로 봤을 때 고금리 시대의 효율 경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감원을 하고 또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효율성을 올리는 국면이 들어가게 될지 빅테크 위주의 좀 시각이 궁금한데요. AI 때문에 감축을 하고 AI를 때문에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네. 이거는 상당 부분 맞다고 저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약 3만 명 사무직을 감축을 시켰고 남은 인력들한테도 AI를 써서 생산량을 2배 이상 해라 요구도 하면서 직원들에게 3개 이상의 뭐 성과를 냈는지 어떻게 임팩트를 줬는지 뭐 적어서 내라 뭐 등등등등 많은 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생각은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AI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AI 뭐 모든 게 사람의 바탕으로 AI가 만들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저는 좀 무서운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팀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정말 AI를 잘 써서 갖고 온 보고서 혼자 쓴 보고서 보면 AI를 손들 수밖에 없고 3개 만들 거 AI 갖고 오면 10개를 만들어 올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잘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금융가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지금 감축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네. 그거가 AI로서도 많이 이제 대체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투자도 AI한테 뭐 받아서 많이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 시대에 맞춰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인력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뭔가 실적에 대한 개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에 신경 써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AI를 쓰면서 뭐 직원들을 감축시키면 그만큼 생산성은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거를 기업들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감축을 시켰어. AI를 많이 써서 하라고 했어. 뭐 생산성 2배 이상 요구하고 몇 개 핵심 성과를 갖고 와 했어. 했는데 그 전하고 그렇게 특별히 변화되는 게 없어. 네. 그러면 사람이나 AI나 약간 이렇게 또 인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AI를 통해서 감축을 한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과를 이제 회사들은 보여줘야 되겠죠. AI 시대에 맞춘 인재가 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저희가 뭐 AI를 공부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AI를 하는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최근에 아마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아마존이 지금 1년 넘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때가 2025년 1월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1년째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엄청나게 길게 횡보했던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업이 누구냐 그러면 그 기업이 구글이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여름께부터 2025년 여름께까지 1년 넘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 주가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2015년 기준에서는 요 종목이 거의 이제 50% 이상 그리고 바닥 대비로는 거의 100%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때 구글의 아이디어도 결국에는 제미나이는 하고는 있는데 오픈 AI 챗 GPT와의 경쟁에서 약간 계속 밀리는 거 아니냐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글의 시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잘 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는 대법원에 대한 이슈도 있고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글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고가를 쓰고 신고가에서부터도 거의 5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여기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아마존에 기대하는 값은 이제 우리가 LLM에 관련돼서 아니면 우리가 뭐 제미나이 같은 GPT 같은 그런 AI에 특화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는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에서 얘기 나오는 게 로봇에 대한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물류 자동화, 로봇.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 CES 2016에서도 피지컬 AI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는 로봇을 분석하고 이 동네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 관련된 1등이 누구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존이 탑3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글이 갑자기 제미나이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주가가 재미없잖아. 이러다가 갑자기 구글이 확 올라가면서 40% 50% 올라갔듯이 혹시나 2016년도에 아마존이 재미없잖아 하다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존 잘하네 기대값이 있네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거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도 질문입니다. 네. 짜내라고 얘기 말씀을 거의 해주셔가지고. 방송 시간 중에 가장 긴 정적이었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짜내는 걸 원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요번에 저도 CES를 뭐 다는 이제 보지 못했지만 언론에서 이제 받는 것만 봤는데 그냥 A부터 Z까지 다 그냥 이번은 로봇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은 로봇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여기는 물류하고 뭐 쇼핑과 연관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창고에서 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로봇에 대한 뭐 개발, 적응 이게 모든 게 된다고 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저는 상승 동력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이 이제 뭐 배송이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코비드 시대가 가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금도 거기서 영향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 동력은 있다고는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조금 가격이 좀 있는 주식들은 한 번에 좀 튀고 올라가는 그런 재미가 딴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시는 게 시가총액 큰 애들은. 근데 구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60% 70%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딱 진짜 재미나이. 네. 딱 누구든지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존을 사용하는 거지 아마존 내에 있는 로봇이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게 저는 그냥 진짜 투자자들 저는 심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눈앞에 보여야지 뭐가 되지.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한대. 아마존 쓰는 로봇은 좋대.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정말 이것 때문에 뭐 배송이 좀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 뭐 쿠팡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구글하고의 좀 차이점은 구글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투자자들이 이거 보고 좋네라고 투자 심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은 그거가 조금 약하다 생각은 듭니다. 댓글에서 하나둘셋님이 잔인한 방송국 놈들 이렇게 게스트를 짜내다니 하시고 토이푸들 코나님께서 게스트 현명하시다. 유도 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장이라고 저희가 남겨주셨네요. 짜내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짜내도 되겠습니까? 될까요? 오늘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사실 지정학적 이슈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이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경영진 회동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뭔가 에너지 그리고 뭐 정유주 이런 쪽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원래 경유주를 저는 안 봤는데 네. 이번에 1월 3일 날 이제 트럼프가 한 건을 하면서 한 건. 했죠. 한 나라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하고 걸리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걸렸으니까 한 건 했죠. 한 건 했는데 저는 단기간으로는 정유주한테는 긍정적이다. 정유주가 오늘 관심 업종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해서 저는 뭐 주식을 지금 맡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파생 쪽 영업을 했으니까 원유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근데 원유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쪽으로 좀 보게 됐는데 일단 베네수엘라 공격에서는 이제 쉐블론이 저는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과거에 베네수엘라 그 정유 시설을 개발을 할 때 쉐브론하고 이제 뭐 엑센모빌, 코노코 필립스가 다 들어갔는데 국영 기업으로 차베스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서 엑센모빌하고 코노코 필립스는 나왔어요. 근데 쉐브론은 유일하게 공식 허가권을 갖고 있는 미국 메이저 정유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베네수엘에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유 산업을 베네수엘에서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가장 빨리 그 사업을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쉐블론 같은 경우는 공격 후에 한 5에서 거의 10% 가까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리스크온에 가장 반응이 가장 잘 보인 주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엑센모빌도 그렇다고 뭐 나쁜 주식은 지금 현 상황에 나쁘지는 않은 거는 엑센모빌은 과거 이제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있는 국가 이제 가이아나 해상에서 석유를 한번 찾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 지정학적이 비슷한 느낌이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해당 기술을 바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원유를 캘 수 있는 나라이면서 또 코노코필스 같은 경우는 철수를 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한테 못 받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돈 대신 여기 소유가 좀 많이 묻어있네 이렇게 정보를 흘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정유주 3개를 뽑으면 이제 쉐블론, 엑센모빌, 코노코필립스 이 정도 뽑으면서 이제 뭐 SLB나 할리버튼이나 이제 등등 이제 뭐 발레로 에너지 같은 이제 정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이제 뭐 원유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대요. 그러면서 땅 속에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그 지도조차 엉망이기 때문에 뭐 내시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찾는다고 하니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뭐 SLB나 뭐 유전 전문 뭐 수리업체 이런 뭐 할리버튼 이런 기업들도 파생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실제로 현재 이게 그 저장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미국으로 인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네. 신규로 탐사하고 채굴해가지고 그걸 다시 인프라를 깔면은 빨라도 1년, 길면 2, 3년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1년까지는 저는 힘들 것 같고 못해도 3년 정도는 걸릴 네. 것 같은 게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왜냐면 셰일 오일화가 셰일 가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경질류예요. 질이 정말 좋아요. 정제할 필요 거의 뭐 조금만 하면 돼요. 근데 베네수엘라 있는 거는 중질류, 질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요. 그냥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질류 같은 경우는 그냥 빨대로 쭉 빨아먹으면 우유 그냥 나오잖아요. 네. 근데 중질류는 끈적끈적해서 밀크쉐이크. 이거 나름 생각해 오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만큼의 기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생각 외로 어.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다음에 거기서 뽑아와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창고도 많이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정제 시설도 노후화됐고 그걸 갖고 와서 미국 텍사스나 이제 메스콤 안에 있는 정제할 수 있는 것까지 갖고 와야 되는 시기도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보다는 약간 중단기간은 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밀크쉐이크요. 저는 우유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댓글을 한번 선정해볼 시간인 것 같은데 네. 가볍게만 한번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의 댓글 선정을 해봐야죠. 할까요, 지금? 지금 그냥 해주세요. 네, 오늘 파일럿이니까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 분을 좀 표현하는 댓글을 찾아왔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먼저 뭐 보아앵커님께서는 금은보아 오늘도 예쁘네요.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고요. 그 댓글 못 본 것 같은데.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지? 이제 못 팀장님께서는 봤는데? 별명이 생기셨습니다. 짠내 성주 팀장님 유유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짠내 성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용 MC님은 읽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테이블의 여친이 관측되지 않는다가 베스트 댓글입니다. 아니 그게 왜 베스트 댓글이죠? 아니 다른 것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는. 아니요, 기준은 늘 제가 아니 선정하는 거니까요. 오늘의 댓글 선정 시간 파일럿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도 지금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네. 넘어가요. 네, 저는 보다 보니까 그 하나둘셋님이 김성주 팀장님이 오히려 빛나 보인다. 저희가 이렇게, 탈수를 하니까 그것도 좀 털고 짜글수록 있는데. 빛나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시는 거죠? 나오시는 거죠?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섹터로 정유 업종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김성주 LS증권 글로벌 주식 영업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잘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더 힘차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